다음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기업도 구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기술로 가지고 가치를 제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구글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지금은 꿈만 같은 일이지만은 AGI라고 하는 그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다음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진짜 밸류가 상상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 가치는 진짜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면은 생각하는 그 어마무시한 가치, 그거는 이제 결국에 그 범용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야지 본격적으로 올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구글에 투자를 하는 거죠. 오늘은 AI 혁명의 미래의 저자이신 최용섭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혁명의 미래의 저자 최용섭입니다. 저는 AI 전문 기업에서 이제 계속 커리어를 쌓아왔고, 이번에 이제 큰 꿈을 품고 맨드언맨드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지금 AI 회사고요. 제가 운 좋게도 전에 있던 회사에서 AI를 산업에 적용해서 실제로 상용화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볼 수 있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좋은 경험을 했던 거는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되거나, 예를 들면 의료 AI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얼굴 인식 같은 어떤 특정 분야 뭐 이런 거를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기업의 니즈에 맞춰서 뭐 이미지나 음성, 뭐 자연어 이런 분야에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을 한번 도입했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AI 쪽에서 운 좋게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4년 이상 AI를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많은 그 경험들, 그리고 이 책을 아마 읽으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AI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혹은 뭐 AI 기업들 앞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제 주식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저는 다 AI를 보는 눈을 기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도움이 되시도록 저희가 책을 이번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 분야라고 많이들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좀 인상 깊었던 게 추천사를 그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님께서 써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이분 그 휴대폰 신품 나올 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네, 뭐 그냥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시고. 그래요? 네, 운 좋게 제가 이렇게 연이 닿아서 저도 이제 책을 이번에 좀 열심히 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분께 추천사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책의 제목이 AI 혁명의 미래이고 거기에 이제 부제로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으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반도체와 우선 인공지능이 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가 정인성 작가랑 이 책을 같이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반도체랑 AI 산업이 상호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알고 계신 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이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GPU 같은 연산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뭐 그냥 널리 알고 계실 텐데, 반대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도 AI 산업의 발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 반도체도 지금 이제 기존의 PC,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이 되면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럼 다음 새로운 수요가 어디서 나올 거냐, 새로운 수요 어디서 창출할 거냐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이제 그 GPU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미를 봤죠. 근데 이제 넥스트가 뭐냐?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AI 쪽에 AI 반도체와 같은 이제 그런 새로운 수요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기존의 수요를 넘어서는 새로운 수요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 쪽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쪽에서도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더 좋은 반도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랑 인공지능 산업은 이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서로와 서로의 운명을 이제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도 되게
그 핵심 기둥과 같은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도 이제 AI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탑재되고 막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도 그 PIM 같은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삼성전자한테도 좋은 돌파구가 되지만 인공지능 쪽에도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게 돼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더 개발하고 있는 초거대 신경망 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원활하게 서비스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AI 요게 이제 많이 언급은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이게 아직은 먼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좀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좀 이 AI의 기술 수준이 좀 어디까지 왔고 또 앞으로는 좀 어떤 네. 스텝을 밟아 나갈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저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한 단계 브레이크스루를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역사가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거의 쓸 수 없는 수준이었다가 수십 년 동안 이제 그거를 한 단계 그 벽을 돌파해냈어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사이에 있었던 이제 일들이고,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인공지능 갑자기 붐이 일었잖아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건데 2010년대 한 후반 정도, 알파고 2016년 그때쯤부터 뭔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인공지능이 막 붐이 일어나고 있었죠. 맞아요. 아마 잘 모르셨겠지만은 그게 이제 한 수년 전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2011년, 2012년 이럴 때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학계에서 먼저 돌파구를 만들어냈고 그걸 이제 구글 같은 기업들이 가져다가 뭔가 진짜 멋진 사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붐이 일었던 겁니다. 그때가 첫 번째 인공지능이 한번 한계를 돌파해서 지금 이제 상용화 단계로 접어든 상태다. 자,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면은 이제 완성 단계냐? 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진짜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는 진짜 인공지능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돌파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기술 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그 성숙해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한계에 좀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재밌는 사례들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이제 그 사례들을 놓고 보면은 저 이상은 안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오히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위기의식 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AI 산업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돌파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지난 10년 동안은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대항해 시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거를 너무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해본 거예요. 신기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이 태스크, 인지라고 하는 이 태스크에 대해서는 다 된다. 이제 거의 이거는 확실하게 증명이 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성과는 있었죠. 왜냐면 이제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는 개랑 고양이 구분하는 간단한 인지조차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랑 고양이를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구분할 수 있냐 없냐가 이게 정말 지능이 있냐 없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였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성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괄목할 성과가 있었던 거는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람들이 요 인공지능 붐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제네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제네레이션이 뭐예요? 생성. 뭐냐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나 혹은 그 음성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음성 생성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글 쓰는 거. 그것도 생성이죠. 음악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 그리는 창작의 영역은 이거는 진짜 끝까지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뭐 알파고 나오고 이래도 사람들이 그 생성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건 되겠어. 이제 뭐
그래도 인공지능이 이제 막 붐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는 창작의 영역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예체능 뭐 이런 게 오히려 살아남을 거야. 네. 뭐 음악, 뭐 예술. 예술 이런 게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그래요. 생각했죠. 뭐 글도 쓰잖아요. 네. AI가. 근데 생각보다 그쪽에서 성과가 많았어요. 인공지능이 요즘 보면은 그 노블 AI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소설 쓰고. 걔가 이제 원래 소설 쓰는 애인데 그 소설 쓰는 것도 반응이 좋긴 했는데 최근에 어떤 서비스를 했냐면은 그 사파를 그려주는 그림 그리는 이런 서비스를 냈거든요.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속성을 쓰면은 예를 들면은 뭐 머리가 까까머리인 소년을 그려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요. 야. 근데 되게 하이 퀄리티로 그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야 우리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들 다 죽었다. 미대생들 이제 앞으로 다 실직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얘기도 그것도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옛날 사진들 네. 이렇게 화질 되게 좋게 바꿔주더라고요. 네. 당연히 인공지능의 되게 중요한 분야고 네. 그런 태스크들도 사실 생성의 영역이죠. 왜냐면은 걔는 뭐냐면은 사진이 옛날 사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픽셀 수가 적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정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얘를 디테일하게 묘사하려면은 점을 요만큼에다가 100개를 찍어야 되는데 옛날 거는 이제 뭐 10개만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대하면 다 깨지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럼 걔를 화질을 좋게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픽셀 10개짜리를 100개로 만든다. 그러면은 원래 없던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제네레이션이에요. 생성인 거예요. 원래 없는 거를 원래 정보가 이만큼인데 정보를 이만큼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태스크.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만드는 이거 상상해서 뭔가 창작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게 진짜 원래 인간만 할 수 있는 영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구나. 근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긴장하고 있죠. 그러면은 조금 그 어디에서 좀 이렇게 봉착을 한 거예요? 다 두 번째 허들? 두 번째 허들은 뭐냐면요. 이게 그 GPT 같은 이 엄청나게 큰 초거대 신경망 같은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게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은 이 GPT가 지금 막 대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대화를 잘하는 것 같고 글 써보라 그러면은 글도 잘 쓰는 것 같고 한데 근데 이게 정작 진짜 의미를 알고 얘가 의미를 이해하고 이런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 왜냐면은 얘가 보면은 그냥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을 다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어볼 법한 웬만한 패턴 다 있는 거예요. 텍스트로. 뭐 예를 들면 뭐 소설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거고 블로그 글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거고 어떤 뭐 대화 대본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턴은 아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맛있는 거 드셨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그 맛있는 뭐 메뉴 뭐 짜장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짜장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얘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짜장면이라는 단어만 본 거지. 짜장면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이미지로 본 적도 없고 그걸 맛을 느낀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엄마는 짜장면을 뭐 싫어하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감정.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짜장면을 생각할 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 담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학습을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했으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제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는 그 거기에 내가 인공지능 입장이 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새하얀 방에 갇혀서 내가 자란 거예요. 실험실 같은 데서. 근데 나한테 주어진 거는 그 텍스트만, 책만 주어졌어요. 사파도 없고 그냥 언어만 있는. 이런 걸 보고 사람이 학습을 하고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의 뜻을 알까? 모르죠. 그거의 맛이 거기 뭐 책에 써 있을 거 아니야. 사과는 무슨 맛이야? 이러면은 뭐 새콤하고 달아. 뭐 이러면. 그럼 새콤하고 달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모르겠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태어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이제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신 거죠. 서태지와 아이들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은 그렇죠. 약간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네. 옛날 TV 뭐 라디오 이런 거는 네. 이제 먼 나라 얘기 같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뚫을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인공지능의 첫 번째 브레이크스루가 나올 때까지도 50년 넘게 걸렸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그 넥스트 스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만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얘가 여기까지는 진짜 잘 돼. 생각보다 되게 잘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생각보다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그 초거대 신경망 같은 것도 저는 그 어프로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걔도 이제 그게 이게 너무 인간에 비해서 뉴런 개수가 적어서 혹시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트렌드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GPT-3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이 GPT-4라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그 실험이 진짜 그 인간 두뇌 수준으로 만들어서 이제 정말 어디까지 되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가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크게는 이거예요. 멀티모달, 멀티태스크. 이건 뭐냐면은 그 여러 감각을 동시에 느끼잖아요, 사람이. 그게 멀티모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과를 볼 때 사과라는 개념을 제가 이건 사과야라고 이렇게 지적해 줄 때 그 사과라는 이미지를 보죠. 그쵸?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먹어서 맛을 보고 이제 뭐 만져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 이제 공감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멀티태스크는 뭐냐면은 사람은 굉장히 그 제네럴한 머신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은 제너럴리스트인 거죠. 왜냐면 사람의 이 뇌 하나로 되게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보면은 나한테 처음 하는 일도 가가지고 조금 배워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 고깃집에 갔다. 그럼 고기 썰어야 돼. 그러면은 고기 써는 거 몇 번 보여주면은 뭐 서투르긴 해도 하죠. 그게 금방 훈련이 되죠. 설거지 배우면 설거지 할 수 있고 공사장에 가가지고 망치를 때려야 되면 망치를 때릴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로 뭐 글을 써야 되면 또 글 쓰잖아요. 이제 그런 되게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두뇌라고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다 따로따로 만들고 있죠. 이런 그 노블 AI라고 하는 거는 걔는 사파만 그리는 애. 그거 말고 다른 건 못해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성 인식 그러면 걔는 음성 들어오면은 그거를 텍스트로 바꾸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걔는 또 뭐냐면은 음성을 들리는데 텍스트로는 적는데 그 텍스트가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뇌에서 한번 필터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이게 뭘로 들리냐 막 뭐 이게 이걸로 들리는 거냐 이걸로 들리는 거냐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이 들리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그 들리면은 그거를 머릿속에서 한번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자기가 아는 단어로 다 이제 그 이해를 해서 듣기 때문에 막 사람 잘못 듣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그런 것들이 참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맥락을 아는 거. 이 사람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을 거구나. 근데 이제 인공지능 음성인식은 그런 기능이 없죠. 왜냐면 얘가 맥락을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다. 근데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거를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AI 혁명의 미래에서 이 책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네, 현재의 그 AI의 그런 역사를 좀 다루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뭐 봉착한 문제점들, 네, 그리고 앞으로 나갈 그런 미래를 좀 종합적으로 네. 그려주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책에서 그 전반부에 크게는 책이 과거와 그 현재가 어땠는지, 현재는 지난 10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눠가지고 서술을 했고, 이게 단순히 그 인공지능의 역사를 제가 쓰려고 한 건 아니고, 인공지능의 첫 번째 브레이크스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부분에서 돌파가 일어났나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그 과거를 설명한 이유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네. 그 첫 번째 브레이크 스루를 달성하는 게 네, 힘든 과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아, 근데 결국 해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왔고 브레이크 스루도 뭐 몇 단계는 이렇게 왔지만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네. 많이 남아 있네요. 네, 그래서 또 대표님 같은 분들이 벤처 하셔가지고 네. 벤처 정신으로 브레이크 스루를 또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면은 해외 구글, 국내에는 삼성전자, 네이버 한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까요? 뭐 제가 음. 뭐 한국 사람이라 한국만 두 개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제 사실 왜냐면은 해외에서는 구글이 너무 압도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는 그 잘하고 있는 회사들 메타, 아마존 다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자기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건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그런 식으로. 잘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범용적인 인공지능 조금 이제 범용성 있게 인공지능 연구하는 기업들이 이제 구글, 메타,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 분야에서 좀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전자제품 쪽에 테슬라 이제 전기차 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그 도메인에 좀 더 최적화돼서 잘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거 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